염챙이와 양반. 옛날 바닷가에 소금을 만드는 사람들이 살았답니다. 양반들은 이 사람들을 염챙이라고 놀리곤 하였지요. 젠장, 이 일을 그만두든지 해야지.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참으시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당장 소금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싶었어요. 이 마을에 장가를 가지 못한 총각이 있었답니다. 아버지, 저는 서울로 가겠습니다. 이곳에 살면서 놀림을 당하느니 남의 집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아들을 서울로 보내었지요. 서울에 온 총각은 어느 양반 댁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나무도 하고 불도 떼주면서 잔심부름을 시작하였지요. 염챙아, 나무는 다 했느냐? 네, 영감님. 양반은 여전히 총각을 염챙이라고 불렀답니다. 총각은 화가 났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요.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일하였어요. 어느 날이었답니다. 양반이 총각을 조용히 불렀어요.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열심히 일하니 나도 기분이 좋구나.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아닙니다, 영감마님. 놀리기만 하던 영감이 칭찬을 하자 총각은 의아했지요. 집에 있는 식구들을 데리고 이곳에 와서 사는 것은 어떻겠느냐? 아이고, 정말이십니까? 총각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세상에 이런 양반도 있었구나. 총각은 속으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결심하였지요. 며칠 후 가족이 이사를 와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총각의 생각과는 달랐지요. 양반은 아버지를 하인으로, 어머니는 부엌대기로 일을 시켰답니다. 큰 염챙아, 내가 시킨 일은 다 했느냐? 어미 염챙아, 부엌 일은 어찌 되었느냐? 작은 염챙아, 나무는 다 해왔겠지? 양반은 날마다 아버지 어머니 총각을 놀리며 업신여겼지요. 이곳에서도 염챙이란 소리를 듣게 되다니. 이름이 되어버린 염챙이라는 말 때문에 총각과 부모님은 속이 상하였어요. 이 집 양반만 그러는 게 아니었지요. 마을에 사는 다른 양반들도 만나기만 하면 듣기 싫은 이름을 불렀답니다. 두고 보자. 언제고 양반 놈들을 혼내주고 말 테다. 총각은 화가 났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양반의 생일을 맞아 큰 잔치가 벌어졌지요. 오늘은 영감님의 생일날이다. 손님이 많이 오실 터이니 깨끗이 청소를 하고 음식을 다른 날보다 더 맛있게 만들도록 하거라. 양반의 부인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심부름을 시켰어요. 소를 잡고 돼지도 잡고 온갖 떡도 하였지요. 느릿느릿하게 부침개도 부쳤어요. 양반의 집을 찾아온 손님들은 음식 냄새를 맡으며 입맛을 다셨지요. 음식을 맡은 어머니는 잠시 쉬지도 못하였어요. 어머니, 힘드시지요? 나는 괜찮다. 네가 힘들지. 총각과 어머니는 서로를 위로하였어요. 아버지도 마당으로 광으로 정신없이 돌아다녔어요. 양반의 잔심부름을 하느라 잠시 앉아있지도 못하였지요. 큰 염챙아, 어미 염챙아, 작은 염챙아. 양반은 온갖 심부름을 다 시켰어요. 잠시 후 손님들이 방 안 가득 들어와 앉았어요. 방 안은 손님들로 시끌벅적하였지요.
무슨 음식이 나오길래 냄새가 이리도 좋을까? 그러게 말이야, 슬슬 배가 고파지는데. 이때 하인들이 잘 차려진 생일상을 들고 들어왔지요. 양반과 손님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음식들이었답니다. 자, 어서들 드시지요. 잘 먹겠소이다. 상위에 차려진 음식을 보며 어떤 것부터 먹어야 할지 몰랐어요. 손님들은 상위에 있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답니다. 손님들의 표정이 모두 일그러졌어요. 도대체 왜들 그러시오? 손님들은 양반의 기분이 상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붉히고 있었지요. 양반은 얼른 젓가락을 들고 음식을 먹어보았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야? 양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인상을 찌푸렸답니다. 고깃국도 맛이 없고 튀긴 생선도 찐 닭도 아무 맛이 없었지요. 여봐라, 당장 음식을 한 부엌대기를 풀러오도록 하거라. 잠시 후 총각의 어머니가 달려왔어요. 어미 염챙아, 도대체 어떻게 음식을 했길래 아무 맛이 나지 않는 것이냐? 음식에 간은 맞춘 것이야? 양반의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답니다. 소금은 염챙이라는 천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온데 영감님과 양반님들이 먹는 음식에 어찌 천한 놈이 만든 것을 넣겠습니까? 만약 넣는다고 하여도 잡수지지 않을 것 같아 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영감과 양반들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답니다. 효성왕과 신충. 옛날 신라시대 성덕왕에게는 둘째 아들인 승경왕자가 있었답니다. 승경왕자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똑똑하여 겨우 4살 때 그를 깨우쳤지요. 그리고 책 읽는 것을 무척 좋아하여 학자들과 자주 어울렸어요. 승경왕자는 특히 신충이라는 선비와 가깝게 지내었답니다. 신충은 성격이 온유하고 학식이 뛰어났으며 바둑을 무척 잘 두었지요.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바둑을 두며 서로 마음을 나누었어요. 둘이서 바둑을 두기 시작하면 날이 저물고 밤이 깊어가는 줄을 몰랐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바둑을 통해서 더욱 돈독해져 갔답니다. 여름이 되어 날씨가 무더워지자 두 사람은 쨍쨍 내리쬐는 뜨거운 햇볕을 피해 궁중 뜰 안에 있는 커다란 잣나무 아래서 바둑을 두며 세상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잣나무 아래서 신충과 바둑을 두던 승경왕자가 이런 약속을 하였어요. 나는 그대와의 우정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요. 내가 왕이 되면 그대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겠소. 저는 그저 왕자님과 바둑을 두며 나란 일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아니요. 내가 그대에게서 참 많은 것을 배웠소. 정말로 높은 벼슬을 내려 내 곁에서 일하게 할 것이오. 승경 왕자는 벌떡 일어나 잣나무를 가리키며 말하였지요. 만약 먼 훗날에라도 내가 그대를 잊는다면 이 잣나무가 우리의 증인이 되어줄 것이오. 저하, 소인 너무 감격하여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승경 왕자의 말에 신충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꾸벅 절을 하였지요. 그 후로 세월이 흘러 승경 왕자가 왕위를 물려받아 효성왕이 되었답니다.
효성왕은 임금의 자리에 오르자 훌륭한 인재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러나 태자 시절에 가장 가까이 지냈던 바둑 친구 신충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지요. 임금께서 왕위에 오르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라를 돌보느라 바쁘실 것이야. 잠시 나를 잊고 계실 뿐이지 결코 나를 버리실 분은 아니니 조금만 기다리자. 신충은 서운한 마음을 달래며 임금님의 부름을 애타게 기다렸답니다. 하지만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임금에게는 소식이 없었지요. 신충은 섭섭한 마음에 효성왕과 바둑을 즐겨두던 잣나무 밑을 찾아갔어요. 잣나무에 이르자 효성왕이 어린 시절 자신에게 우정을 맹세했던 옛 추억이 떠올라 주르륵 눈물이 흘렀답니다. 신충은 자신의 마음을 가득 담은 시 한 수를 지어 잣나무 가지에 붙였지요. 아, 저 잣나무,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되어 시들어진들 내가 너를 어찌 잊으랴 하시던 말씀. 임금님의 얼굴과 함께 아른거리는데 달 그림자 비친 옛 연못에 가늘게 일렁이는 물결은 내 마음을 아는 듯 임금님의 얼굴 언제 배울 건가. 세상 일 참 애처롭구나. 잣나무에 신충의 한 맺힌 시가 붙은 뒤부터 나무는 바짝바짝 잎이 마르고 가지가 축 늘어지면서 죽어가기 시작하였어요. 어느 날 궁중 뜰을 산책하던 효성왕이 말라 비틀어진 잣나무를 보고는 이상하게 여겼어요. 효성왕은 신하를 불러 물었답니다. 예전에 잎이 무성하던 잣나무가 왜 갑자기 말라 죽어가는 것이냐? 신하는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잣나무 가까이로 가보았지요. 그런데 잣나무 가지에 웬 시 한 수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신하는 그 시를 떼어 효성왕에게 전했답니다. 신충이 지은 시를 읽어본 효성왕은 그제야 아차 깨닫고 놀랐지요. 아니, 이럴 수가. 내가 옛날 그토록 다정했던 바둑친구 신충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구나. 효성왕은 신하에게 말하였어요. 신충을 불러오너라. 얼마 후 신충이 궁궐에 도착하였지요. 내가 나란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 그대와의 약속을 잊고 있었소. 미안하오. 이제라도 그대에게 높은 벼슬을 내릴 것이니 부디 내 곁에 있어 주시오. 효성왕은 신충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벼슬을 주었답니다. 저 또한 온 힘을 다해서 임금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충도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였지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예전처럼 잣나무 아래서 바둑을 두며 나라의 일을 도란도란 의논하였어요. 이렇게 되자 신기하게도 누렇게 말랐던 잣나무 가지에서 푸릇푸릇 잎이 돋아나고 주렁주렁 열매가 맺혔답니다. 무엇이 제일 무서우냐? 옛날 어떤 곳에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하도 가난해서 이 사람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먼 친척 집에 양식을 얻으러 길을 떠났답니다. 양식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던 가난한 이 사람은 집에 있는 가족들이 자기가 돌아오기까지 굶고 앉아있을 것을 생각하며 밤잠도 자지 않고 길을 재촉하였지요. 웬만큼 갔을 때 이 사람은 너무나 피곤해서 잠시 쉬었다 가려고 바위에 걸터 앉았어요. 그랬더니 한 낯선 여자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었지요. 그 여자는 이 사람을 보자 얼굴에 웃음을 띠며 말을 건네었답니다. 이 험악한 산을 어떻게 혼자서 넘으려 하십니까? 바로 저편에 저희 집이 있으니
가서 잠시 쉬고 있노라면 나그네가 모일 터이니 함께 가면 덜 무섭지요.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였어요. 처음에는 이 여자가 매우 이상하게 생각되었지만 너무나 피곤하고 한편 무섭기도 하여 묵묵히 여자를 따라갔답니다. 조금 걸어가니 불빛이 비치는 집이 한 채 나타났어요. 여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이 사람을 방으로 안내해 놓고는 밥상을 들고 들어왔답니다. 시장하실 테지요. 자, 어서 밥을 좀 뜨시지요. 하고 친절히 권하였어요. 이 사람은 말도 잘 할 수 없을 정도로 허기가 졌기 때문에 허겁지겁 정신없이 먹었답니다. 그런데 얼마쯤 먹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자세히 보니 사람의 손톱이 국에서도 밥에서도 나왔답니다. 이 사람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났어요. 여자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았지요. 이 사람은 용기를 내어 여자에게 물었답니다.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바른 대로 말하거라. 그랬더니 여자는 낄낄 웃으면서 입을 실룩이는데 갑자기 여자의 고운 얼굴이 구렁이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내 정체를 알아보았구나. 나는 이 굴 속에 사는 여러 해 묵은 구렁이다. 지금까지 나는 사람을 99명을 잡아먹었지. 오늘 밤 너를 잡아먹으면 꼭 100명째가 되어 나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점잖게 목숨을 바치거라. 하며 덤벼들었어요. 잠깐만, 나에게는 처자식이 있다. 내가 이 양식을 갖다 주지 않으면 모두 굶어 죽는다. 그러니 제발 놓아다오. 이 사람은 새파랗게 질려 말도 잘 안 나왔지만 간신히 죽을 힘을 다해 구렁이에게 애원하였어요. 그러나 구렁이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지요. 정, 나를 살려줄 수 없다면 좋다. 내 목숨을 너에게 맡기마. 그러나 마지막 가족들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오게 해다오. 꼭 돌아올 테니. 하고 사정을 하였답니다. 이 말에 구렁이는 좋다. 너의 목숨은 내가 맡았다. 그러니 어서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오너라. 만일 오지 않으면 네 가족들까지 모조리 삼켜버릴 것이다. 하고 풀어주었어요. 이 사람은 벌떡 일어나 그 집을 나오면서 구렁이에게 물었지요. 하나 물어보겠는데 너는 무엇을 제일 무서워하느냐? 나는 담배진이 제일 무섭지. 그런데 사람은 무얼 제일 무서워하느냐? 나 말이냐? 나야 물론 돈이 제일 무섭다. 하고는 그 집을 나왔답니다. 나와서 보니 그것은 집이 아니라 굴이었어요. 이 사람은 부지런히 걸어서 가족이 살고 있는 마을까지 왔답니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담배진을 있는 대로 모았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산으로 들어갔답니다. 굴 가까이에 이르러서는 길에 담배진을 조금씩 묻혀가면서 굴까지 다다랐어요. 구렁이가 이 사람을 보고 약속을 잘 지켜주었다고 기뻐하면서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자 이 사람은 잠깐만, 내 오줌을 좀 누고 오마. 하고 밖으로 나와서는 다리야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났답니다. 이것을 본 구렁이는 이내 뒤따라왔지요. 그러나 길에 담배진이 잔뜩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 닿을까봐 무서워 더 따라가지를 못하고 이놈, 날 골려주었으니 어디 두고 보자꾸나. 이번에는 너를 골탕 먹일 것이다. 하고 고함을 질렀답니다. 며칠 뒤 구렁이는 그동안 굴 속에 모아두었던 돈을 몽땅 가지고
이 사람의 집까지 찾아가 대문 앞에다 놓고 돌아갔지요. 몹시도 가난한 이 사람은 구렁이가 두고 간 돈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산신령이 보낸 의원. 어서 갈아입으세요. 선비 체면에 그렇게 구겨진 옷을 입고 밖에 나가시면 되시겠어요? 부인, 그게 무슨 말이오? 어머님이 벌써 3년째 알고 계시지 않소? 그런데 아들이 구겨진 옷 타령이나 하고 있어서야. 하지만 오늘은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까지 나가시는데 그렇게 초라하게 입으시면 어떡합니까?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는 밖에 나가는 것도 잘못인 법이오. 죄를 짓는 마당에 옷차림이 좋아 무엇하겠소? 강응정은 끝내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답니다. 구겨진 옷을 그대로 입고 집을 나섰던 것이지요. 그래야 친구들이 응정의 어머니가 아프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임을 빨리 끝낼 거라고 고집을 부렸어요. 저분 고집을 누가 꺾겠어. 어머니 걱정을 하느라 한 달에 한 번 있는 모임도 1년 만에야 겨우 나가시는 분인데. 강응정이 대문 밖으로 나가자 아내는 혼잣말을 하였어요. 강응정은 조선 성종 때 사람이었어요. 은진이라는 곳에 살았지요. 학문이 깊어 많은 선비들이 부러워하였대요. 강응정은 은진 고을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답니다.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남달랐기 때문이지요. 응정의 어머니는 벌써 3년째 병을 앓고 있었어요. 응정은 어머니가 알아눕자 다른 일들은 모두 팽개쳐버렸지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였어요. 응정은 좋은 약이 있는 곳이라면 100리도 500리도 멀다고 여기지 않았답니다. 어머니, 이 약은 용한 의원이 지어준 것입니다. 좀 드셔보시지요. 너의 정성을 봐서라도 내가 금방 일어나야 될 터인데. 진지를 잘 드셔야 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입맛이 없더라도 꼭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도무지 입맛이 없어서. 그래도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약을 드시기 전에 먼저 이 죽을 드십시오. 어멈이 전복으로 죽을 쓰었답니다. 내가 아프니 온 집안 사람이 고생이구나. 고생이라니요. 죽이 좀 뜨겁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응정은 죽을 후후 불어 어머니의 입에 직접 넣어드렸어요. 어머니는 밥을 먹을 때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였지요. 몸에 힘이 없어 혼자서는 일어나지도 못하였거든요. 이렇게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언제나 응정의 몫이었어요. 물론 약을 올리는 일도 응정이 하였지요. 어머니를 돌보는 일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답니다. 응정은 항상 병든 어머니 곁에서 잠을 잤어요. 이부자리도 제대로 펴지 않은 채 말이지요. 잘 때는 일부러 옷의 띠를 풀지 않았답니다. 그래야 어머니께서 찾으실 때 금방 일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병은 쉽게 낫지 않았답니다. 응정에겐 조금씩 걱정이 쌓이기 시작하였어요. 저러다가 어머님이 갑자기 덜컥 세상을 뜨시면 어떡할까? 하고요. 누가 금방 나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좋으련만. 그날도 응정은 잠이 드신 어머니를 보며 낮게 한숨을 쉬고 있었지요. 탁, 탁. 바로 그때 무언가가 창문에 부딪혔어요. 누구요? 응정은 방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보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마당에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응정아, 나는 산신령이다. 네가 어머니의 병을 걱정하고 있길래 도와주려고 잠시 들렀느니라. 예? 그러면 어머님의 병을 낫게 할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내일 점심때 나그네가 한 명 찾아올 것이다. 그 사람은 이름난 의원이니라. 틀림없이 너의 어머니의 병을 고쳐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거라. 그게 정말입니까? 응정은 너무 기뻐서 산신령의 손을 덥석 잡았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지요. 응정은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어요. 그런데 눈에 들어온 것은 방의 천장이지 뭐예요. 산신령을 만난 건 꿈이었던 것이었답니다. 너무 생생하구나. 꿈이 정말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응정은 어서 아침이 되기만을 기다렸어요. 금방이라도 누군가가 대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지요. 산신령이 말한 그 의원이 꼭 나타날 것 같았어요. 응정은 새벽부터 일어나 집 안팎을 깨끗이 쓸었답니다. 귀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한 것이었어요. 점심때가 되자 정말로 누군가가 대문을 두드렸지요. 응정은 버선발로 뛰어나갔어요. 나그네는 1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년이었답니다. 저의 이름은 원이라고 합니다. 윤왕동이라는 곳에 살지요. 먼 곳을 가는 길에 쉴 곳이 마땅치 않아 이 집을 찾아들었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응정은 소년을 반갑게 맞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이야기를 하였지요. 아, 그렇습니까? 그건 금방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종이와 붓을 가져오십시오. 제가 곧 처방을 써드리지요. 소년은 어린 나이에 병을 고치는 법을 배운 용한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소년의 처방대로 약을 지어 먹은 어머니는 금방 병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었지요. 응정의 효심은 어머니가 세상을 뜬 후에도 변함이 없었답니다. 물론 3년상을 치렀지요. 3년상이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무덤 옆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살면서 무덤을 돌보는 일을 말한답니다. 그 일을 3년 동안 계속하기 때문에 3년상이라고 하지요. 응정은 3년상을 지내는 동안에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에도 맨발로 지내었어요. 부모를 곁에서 모시지 못하는 죄인이 편히 지낼 수 없다며 버선을 신지 않았던 것이랍니다. 발등이 부르트고 발톱이 빠지는 아픔 속에서도 응정은 부모를 잃은 슬픔만을 생각하였어요. 강응정의 이야기는 곧 널리 퍼져나갔지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그의 집 문에 효자가 사는 곳이라는 것을 알리는 정표를 달아주었답니다. 산신령도 감동한 효자였으니 말이지요. 신비한 대구. 옛날 옛적 한 마을에 김씨 성을 가진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청년은 자신이 그 마을에서 바둑을 가장 잘 둔다고 생각하였지요. 이거 참 도저히 나를 상대해낼 상대가 없군. 하수들하고만 바둑을 두려니 이거 원 싱거워서 말이야. 결국 청년은 자신의 상대가 되어줄 적수를 찾아 마을을 떠나 길을 나섰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둑어둑 날이 저물었지요. 청년은 쉴 곳을 찾아 이리저리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어둠이 짙게 깔려버린 숲길에는 휙휙 바람 소리만 들려올 뿐 사람의 흔적이란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뭔가 분위기가 으스스한데
이러다가 호랑이라도 나오면 큰일이겠어. 청년은 총총 빠른 걸음으로 길을 서둘렀어요. 그때 저 멀리서 반짝반짝 개똥벌레의 빛 같은 작고 희미한 불빛이 비쳤지요. 휴, 이제야 살았구나. 청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 불빛을 따라가 보니 외딴 초가집 한 채가 나왔답니다. 집이 좀 허름해 보이긴 하지만 하룻밤 묵으면서 밤 이슬이라도 피해야겠어. 여보시오, 주인어른 계십니까? 청년은 하룻밤 쉬어가기를 정하려고 똑똑 문을 두드려 보았지요. 잠시 후 꽃처럼 아리따운 젊은 부인이 대문을 열고 나왔답니다. 댁은 누구신지요? 저는 길 가던 나그네인데 밤이 깊어 길을 잃었기에 하룻밤 신세를 지고자 합니다. 집이 누추한지라 그래도 상관없으시다면 들어오시지요. 방긋방긋 웃으며 청년을 맞이한 젊은 부인은 그 집의 며느리였어요. 청년은 부인이 안내해준 방에 짐을 풀었지요. 하루 종일을 걸어 나른한 다리를 쭉 뻗고 잠자리에 들렸는데 옆방에서 도란도란 말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였어요. 얘야, 우리 잠도 안 오는데 바둑이나 한 판 둘까? 네, 어머니. 네가 먼저 두어라. 그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주고받는 말이었어요. 바둑을 둔다는 말에 청년은 귀가 번쩍 뜨여 벽 쪽으로 귀를 바짝 대고 유심히 듣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둑판을 갖다 놓고 두는 것 같지가 않았답니다. 어머님, 저는 오른쪽 위의 소목에 두었어요. 그래, 나는 왼쪽 아래 곰목에 두었다. 이런 식으로 몇십 번을 말로 주고받더니 기어코 젊은 며느리는 이런, 제 돌이 죽었네요. 오늘은 제가 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깜깜한 밤에 호롱불도 없이 이불 속에 누운 채로 말이지요. 그래, 네가 가운데로 붙여둔 것이 배착이었나 보구나. 그럼 내일 또 두자꾸나. 시어머니의 말이 그를 더 깜짝 놀라게 하였답니다. 잠시 후 말소리가 그치더니 두 여인은 스르르 잠자리에 드는 듯 하였지요. 세상에, 이럴 수가. 바둑판도 없이 말로써 바둑을 두는 고수들이 있다니. 그러고 보니 내 바둑은 아직 멀었구나. 청년은 자신이 우쭐우쭐 자만했던 것을 자책하느라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어요. 이윽고 다음날 아침 날이 새어 일어나 보니 청년이 누워있던 곳엔 나무와 풀만 무성할 뿐 집도 없고 사람도 온데간데 없었답니다. 부처가 준 사위. 옛날 어떤 산골에 돌쇠라고 부르는 나무꾼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돌쇠는 집안이 가난해서 늦도록 장가를 못 들고 늘 머리채를 치렁치렁 들이우고 다녔지요. 그러자니 부끄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아이들이 벌써 장가를 들어 상투를 트는데 자기는 턱수염이 더부룩한데도 총각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니 부끄럽기 짝이 없었지요. 돌쇠의 가슴에서는 자기도 빨리 장가를 들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치밀어 올랐답니다. 그러나 어느 집에서도 가난한 돌쇠에게 딸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러다간 총각으로 늙겠는데. 돌쇠는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지요. 돌쇠는 색시감이 나타나기를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돌쇠는 어떻게 하든 제 힘으로 색시를 얻으려고 애를 썼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돌쇠는 산에서 나무를 한 짐 해 지고 내려오다가 수양버들이 실실이 늘어진 샘물터에서 물을 깃고 있는 어여쁜 처녀를 만났지요. 처녀는 샛노란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입었는데 얼굴은 해반죽으레하고 치렁치렁 늘어진 머리채에는 갑사댕기가 들어져 있었지요. 돌쇠는 그 처녀가 은근히 마음에 드는지라 한번 사귀어 볼 생각이 나서 슬금슬금 그리로 발길을 옮겼답니다. 그 처녀는 동이가 넘쳐나게 샘물을 퍼담고는 그것을 머리에 이려고 하였지요. 돌쇠는 성큼성큼 달려가서 처녀가 힘겹게 들어올리는 물동이를 이어주었어요. 처녀는 자기에게 물동이를 이어주는 난모를 총각을 힐끗 보더니 수줍은 듯 얼굴을 붉혔지요. 별로 싫어하는 눈치가 아닌 듯 하였어요. 그런데 처녀가 자기 집 쪽으로 사뿐사뿐 걸어가는 바람에 말도 걸어보지 못하고 말았답니다. 돌쇠는 아쉽기 그지없었지요. 네 집 처녀인지 한번 따라가 볼까 보다. 처녀가 가는 쪽을 멍하니 바라보던 돌쇠는 이렇게 생각하였어요. 처녀는 동이에서 흘러내리는 물방울을 가볍게 훔치며 삽장문이 달린 초가집으로 쑥 들어가 버렸답니다. 돌쇠는 지게를 지고 그리로 슬금슬금 따라갔지요. 되든 말든 한번 말이라도 걸어볼 생각이었던 것이에요. 주인님 계십니까? 돌쇠는 마음을 다잡고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주인을 찾았어요. 한참 뒤에 삽장문이 열리더니 귀밑머리가 희슥희슥한 아주머니 한 분이 나왔지요. 무슨 일로 왔소? 아주머니는 의아해하는 눈으로 돌쇠를 살펴보며 물었답니다. 저 댁에서 나무를 사시지 않겠는지 장작을 한 지게 지고 왔습니다. 돌쇠는 나무 장사꾼의 본세대로 대답하였어요. 마른 나무라면 사겠소. 아주머니는 그제야 돌쇠를 삽장문 안으로 맞아들였지요. 비록 초가집이긴 하지만 모든 것이 알뜰히 꾸려져 있었답니다. 돌쇠는 지게를 마당에 벗어놓고 툇마루에 걸터앉아 물 한 사발을 청하였지요. 아주머니가 군말 없이 안으로 들어가 물 한 사발을 들고 나왔어요. 돌쇠는 그 물을 받아들고 어물쩍 말을 건넸답니다. 이 집에 딸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아주머니가 물 심부름을 하십니까? 총각이야, 처녀가 주는 물을 마셔야 맛이 당기는 법이지요. 아이고, 처녀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아주머니는 별 싱거운 녀석 다 보겠다는 듯 돌쇠를 흘겨보았어요. 나비가 꽃을 찾듯 총각이 처녀를 찾는 거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짝이 맞겠는지 한번 맞세워 보시지요. 뭐라고요? 우리 딸은 자네 같은 총각한테 맞세우지 않겠네. 당장 나가시오. 아주머니는 성이 나서 돌쇠의 등을 떠밀었어요. 돌쇠는 말이 난 김에 한 번 더 떡심 좋게 달라붙었지요. 아주머니, 내가 무엇이 못났다고 이렇게 성내시오. 괜히 굴러온 복을 차버릴 생각 말고 만나게 해주시오. 아니, 나무꾼이 무슨 굴러온 복인가. 나는 그런 사위를 바라지 않네. 아니, 이 아주머니가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살고 까치는 까치끼리 사는 게 제격이라는 걸 모르시는 모양이군. 일 잘하겠다, 마음 착하겠다, 나무랄 게 뭐 하나나 있소? 돌쇠가 말하자 아주머니는 더 할 말이 없는지 아이고 나가게, 어서 나가게.
하고 무작정 돌쇠를 삽장문 밖으로 몰아내었어요. 나 같은 나무꾼은 장가가기가 틀렸구나. 돌쇠는 분하고 어이없어 맥없이 돌아서고 말았답니다. 돌쇠는 그 뒤로 장가 가겠다는 말을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그저 지게를 지고 수걱수걱 산으로 나무하러만 다녔지요. 그 뒤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돌쇠는 나무를 하다가 가랑비가 내리기에 느티나무 밑에 있는 절당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절당에서는 웬 여인이 부처에게 치성을 드리고 있었지요. 절당 안에 들어가 비를 그으려던 돌쇠는 걸음을 멈추고 그 여인이 치성 드리는 모습을 가만히 엿보았어요. 여인은 부처 앞에 음식상을 차려놓고 손이 닳도록 빌고 있었지요. 부처님, 우리 집에 외딸이 있사온데 잘 사는 부잣집에 시집가게 해주옵소서. 딸 하나를 데리고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이 불쌍한 과부에게 좋은 사윗감을 마련해 주옵소서. 여인은 이런 말을 곱씹으며 빌고 있었답니다. 딸이 있으면 나한테 빌 것이지 부처한테 빌다니. 돌쇠는 가소로운 생각이 들어서 그 여인을 슬며시 넘겨다 보았지요. 기민 머리가 희슥희슥한 여인은 언젠가 자기를 삽장문 밖으로 몰아내던 아주머니가 틀림없었답니다. 돌쇠는 그제야 그 아주머니의 속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지요. 돌쇠는 그때 당했던 분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은지라 그 아주머니를 한번 골려주려고 마음먹었어요. 배고픈데 차려놓은 음식부터 먹고 보자. 돌쇠는 부처 뒤에 가만히 숨어서 음식상에 손을 뻗쳤답니다. 아주머니는 머리를 숙이고 손을 비비는 데만 정신이 팔려 돌쇠가 음식을 집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지요. 돌쇠는 떡이며 지짐이며 삶은 달걀 같은 것을 몰래 드러내어 주머니가 불룩하게 집어넣었어요. 이때 손을 비비며 정신없이 빌고 있던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답니다. 아주머니는 음식이 없어진 걸 보더니 부처가 먹은 줄 알고 더 극성스럽게 손을 비볐어요. 부처님께서 제 정성을 받아주셨군요. 감사하옵니다. 많이 잡수세요. 많이 먹다 마다 점심을 여기까지 날라왔는데 좀 좋아 안 먹겠나? 돌쇠는 이렇게 웅얼거리고 나서 제법 위엄을 돋우어 부처가 말하는 것처럼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꾸짖었답니다. 정성을 다했다는 음식이 왜 이렇게 쓴고? 죄지은 손으로 음식을 만들면 부정을 타느니라. 황공하오이다. 아주머니는 음식이 쓰다는 바람에 코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수그렸지요. 돌쇠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한마디 더 하였답니다. 들어라. 그대가 정령 지은 죄를 씻겠거든 내일부터 보름 동안 딸 자식이 깨끗한 손으로 지은 음식을 갖고 와서 정성을 다할지어다. 예, 명심하겠나이다. 아주머니는 그것이 부처님의 분부인 줄 알고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하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아주머니는 귀여운 딸이 온갖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도록 도와주었지요. 그리고 매일 점심때마다 그 음식을 이고 와서 부처 앞에 펼쳐놓고 치성을 드렸답니다. 돌쇠는 나무를 하다가도 점심때가 되면 을의 절당에 들어와 그 음식을 받아 먹었지요. 마지막 보름날에는 더 요란한 음식상이 부처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부리에 붉은 고추를 물린 통닭도 있고 돼지갈비와 순대도 있었답니다. 돌쇠는 그것을 슬금슬금 집어먹고 나서 위엄 있는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정성이 지극하므로 사윗감을 점지해 주겠노라. 내일 점심때 도래구비에 나가면 낚시질을 하고 있는 총각이 있을 테니 그 총각을 사위로 마도록 하여라. 예, 감사하옵니다. 아주머니는 이제야 소원이 이루어지나 보다 하고 다음날 점심때 도래구비로 나갔답니다. 과연 거기에는 낚시질을 하고 있는 점잖은 총각이 있었지요. 여보게. 아주머니는 무작정 달려가서 그 총각의 손을 잡았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그 총각은 언젠가 자기 집에 나무 팔러 왔던 총각이었지요.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으나 부처가 정해준 사위인지라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도리어 그 총각을 푸대접한 것이 마음에 캥겨 손을 잡고 빌기까지 하였지요. 세상에 이를 어쩌나. 미리부터 부처님이 정해놓은 사위인 줄을 모르고 내가 그만 눈이 멀어 굴러온 복을 차버릴 뻔하였구려. 이럴 게 아니라 어서 우리 집으로 가자고. 아니, 나는 양반집 도령인데 어찌 가난한 집 딸과 혼례를 하겠소? 돌쇠는 아주머니가 어쩌는가 보려고 은근히 뒤를 달았지요. 아주머니는 그 소리에 가슴이 뜨끔하였어요. 그래도 그 부처님이 정해준 배필인데 그 영을 마다하면 큰 벌을 받는다오. 우리 딸이 비록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긴 하였어도 인물 잘났겠다, 마음 착하겠다, 나무랄 데가 없다오. 아주머니는 눈이 시원시원하고 사내답게 생긴 사윗감을 놓칠까봐 은근히 뒤가 달아 말하였어요. 돌쇠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 집으로 따라가서 처녀와 혼례를 치르고 사위가 되었답니다. 아주머니는 그 뒤에 자기가 돌쇠한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러나 돌쇠를 사위로 맞은 것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답니다. 그것은 돌쇠가 마음이 착하고 이를 억척같이 잘하였기 때문이었지요. 호랑이 처녀의 사랑. 신라 시대에는 해마다 봄이 되면 나라의 젊은 남녀들이 흑륜사라는 절에 모여 탑돌이를 하는 풍속이 있었답니다. 15일 동안 정성껏 연부를 외며 복을 빌면 그 기운이 나라 전체에 퍼져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간다고들 믿었지요. 어느 해 봄이 찾아와 흑륜사에는 많은 선남 선녀들이 모여들었지요. 모두들 탑을 돌며 정성껏 복을 기원했답니다. 하지만 15일 동안 매일같이 정성을 다해 탑돌이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친 남녀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남녀 한 쌍만 남게 되었어요. 그중 남자의 이름이 김현이었는데 아주 효성이 깊은 사람이었다나 봐요. 병환이 든 노모의 건강을 빌며 하루도 쉬지 않고 탑돌이를 했거든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 탑돌이를 하는 김현의 눈에 한 여자의 모습이 보였답니다. 그녀 역시 정성껏 탑돌이를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아주 예쁘게 생겨서 김현은 단번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지요. 한참 동안 마음만 설레다가 김현은 용기를 내어 그 처녀에게 다가가 사랑을 고백했답니다. 그 처녀 역시 김현을 오랫동안 보아오고 있었나 봐요. 김현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들였지요. 탑돌이를 마치게 되었을 때 갑자기 처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말이지요. 김현은 처녀가 바쁘게 길을 재촉하고 있는 산으로 달려가 말했어요.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댁이 어디시지요?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게다가
이 산길은 호랑이가 사는 험한 곳입니다. 제가 대까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처녀는 간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제발 그냥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절대 저를 따라오지 마세요. 이 길은 자주 다니던 길이라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돌아가 주세요. 처녀는 김현을 외면하고는 바쁘게 길을 재촉했어요. 하지만 김현은 다시는 만나지 못할 인연의 사람인 것처럼 여겨져 몰래 처녀의 뒤를 쫓았지요. 어두운 산길을 지나 처녀는 초가집에 도착했답니다. 한 노파가 처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같이 집으로 들어가려는 찰나에 나무 뒤에 숨어있는 김현을 노파가 보게 되었지요. 거기 웬 놈이냐? 어서 나오지 못할까? 처녀는 그가 김현이라는 것을 금세 눈치챘어요. 그리고는 노파에게 말했지요. 어머니, 저분은 저와 함께 탑돌이를 하신 분이랍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들은 노파는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고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냐? 이제 곧 오라버니들이 돌아올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보름 동안이나 정성을 들였는데 또다시 살생을 저지르게 되면 이번에는 정말로 하늘의 노여움을 피하지 못할 거예요. 노파는 김현을 다락방으로 급히 몸을 숨기게 했답니다.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김현은 알 수가 없었지요. 여하튼 김현은 노파와 처녀가 시키는 대로 했답니다. 다락방에 올라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문틈을 내다보고 있었지요. 호랑이 3마리가 어슬렁거리며 대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김현은 정말 크게 놀랐지요. 더 놀라웠던 건 호랑이 3마리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노파와 처녀까지 호랑이로 변했다는 거예요. 김현은 기겁을 했답니다. 아니, 세상에, 이제 꼼짝없이 죽는구나. 불편한 어머니 생각을 잠시 잊고 있었던 내 탓이야. 내가 죽으면 어머니는... 김현은 자신의 목숨보다 어머니의 건강이 더 걱정스러웠어요. 이상한데? 이거 사람 냄새잖아. 저쪽에서 나는 것 같은데. 호랑이들은 코를 킁킁거리며 다락방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 순간 호랑이로 변한 처녀가 앞을 막았지요. 오라버니들, 이건 제가 좀 전에 사람들 틈에 섞여 탑돌이를 하고 왔기 때문에 나는 냄새랍니다. 하지만 호랑이들은 처녀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발톱을 세우며 더욱 코를 킁킁거렸어요. 바로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바람이 세차게 불더니 산신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들어라. 탑돌이를 하며 들인 정성이 기특하다만 아직도 씻지 못한 죄가 있다. 살생의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려 하다니 용서할 수 없도다. 내 놈들 중 한 놈을 버려야겠다. 하늘의 울림을 듣자 호랑이들은 풀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호랑이 처녀는 잠시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오라버니들께서 진정 죄를 뉘우치신다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호랑이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목숨을 지키고 싶었던지 산속으로 달아나 버렸어요. 잠시 후 호랑이 처녀는 다시 사람으로 변했지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김현은 처녀에게 달려갔어요. 도련님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집에 오지 말라고 도련님을 말렸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나 호랑이의 몸으로 단 한 번의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련님이었지요.
하지만 제 오라버니들은 너무나 많은 살생을 저질러 하늘이 내리는 벌을 피할 길이 없을 듯합니다. 저희 집안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 몸을 희생하는 길뿐이랍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몸이라면 도련님의 손으로 떠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도련님의 사랑에 보답도 하고 싶습니다. 내일 호랑이의 몸으로 거리에 나가 소동을 피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임금님께서는 나라를 평안케 하시고자 제 목숨에 많은 상금과 벼슬을 내걸 것입니다. 그러면 도련님께서는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김현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낭자, 어찌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소?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말해 주시오. 길지 않은 인연이었지만 내 마음속에서 낭자는 이미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되었소. 당신을 죽음으로 내몰 수는 없는 일이오. 처녀는 김연의 말을 듣고 그동안 맺혀있던 한과 슬픔이 한꺼번에 풀어져 나가는 것만 같았답니다. 이렇게 진정한 사랑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김연의 사랑이 집안 전체에 내릴 재앙을 피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도련님의 사랑은 이미 제 가슴 깊게 물들었습니다. 이제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하늘과 맺은 약속은 함부로 어길 수 없습니다. 제 말을 명심하셨다가 내일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도련님의 손으로 이 한 맺힌 인생을 접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죽고 나면 저를 위해 절을 지어주세요. 영혼이 되어서라도 도련님을 뵙고 싶습니다. 과연 다음 날이 되자 호랑이 한 마리가 시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엄청나게 크고 사나운 호랑이였지요.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며 나라 안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거든요. 임금님은 호랑이를 잡는 자에게 관직과 상금을 주겠노라 약속했어요. 김연은 처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임금님께 나아가 호랑이를 잡아오겠다고 말하였지요. 처녀가 말해준 숲속으로 들어가니 호랑이에서 다시 인간으로 변한 처녀가 누워있는 거예요. 죽음을 초연하게 기다리며 처녀는 말하였답니다. 제가 다치게 한 사람들은 흑륜사의 된장을 바르면 아무 상처 없이 낫게 될 것입니다. 도련님, 사랑하는 도련님, 이제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낭자, 내가 어찌 그럴 수 있겠소? 남들은 당신을 사나운 호랑이라고 하겠지만 내게는 그저 아리따운 마음을 지닌 소중한 목숨일 뿐이오. 정말 다른 방법이 없겠소? 도련님의 사랑은 이제 제게는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호랑이의 목숨으로는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다음 생에서는 도련님과 새로운 삶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김연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결국에는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처녀의 가슴을 찔렀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보니 처녀는 간데없고 호랑이만 있는 거예요. 숲을 나와 흑륜사의 된장을 구해 다친 사람들의 상처에 바르니 금세 감쪽같이 나았지요. 김연은 호랑이를 잡은 대가로 높은 관직에 올랐고 큰 상금도 받았답니다. 그 돈으로 노모의 병환을 깨끗하게 고칠 수가 있었지요. 김연은 처녀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절을 짓게 되었는데 호원사라는 이름을 붙였다나 봐요. 호랑이의 원한이 서려 있는 절이라는 뜻이지요. 아마 처녀의 오라버니들도 처녀의 희생에 감동받고 하늘의 용서를 구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김연 또한
처녀의 사랑을 깊이 간직한 채 평생 호원사를 돌며 남은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